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코로나19의 여성, 그리고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대구 여성 가족 정책 포럼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장을 맡은 대구 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서희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이제 그 여성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들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만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증명이 되어 있던 그런 연구 보고도 있었고요. 특히 그것을 돌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돌봄의 변화들을 광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세 분의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성지 이쪽에 계신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네. 우리 지금 첫 번째 발표를 맡았던 광주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회 박태순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셨던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기반 맞춤형 아동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토론해 주실 분은 성지혜 우리 여기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정책개발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촘촘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아동 돌봄 서비스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점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거기 광주시에서 그 현황에 보면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구현이라고 해서 그 정책 대상 안에 청년이 포함되어 된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년 삼구림으로 해서 청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청년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청년을 왜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 돌봄 정책의 추진 근거가 저출산 대책이나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그렇게 좀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임신과 출산은 여성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지만 돌봄은 사실 우리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국가 모두 공동의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청년까지 그리고 임신, 출산, 돌봄을 하나의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성이 돌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돌봄은 여성이 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우리가 익히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또다시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봄의 여성화를 벗어나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책의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방향성을 설정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여성의 돌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19의 정책 방향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하고 비대면 안심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 정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층위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 정책 간의 어떤 차별성이 좀 부각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주형이라고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라고 이렇게 광주형을 이름 붙일 때는 그 핵심이 사실 그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광주형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안심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서 안심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개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돌봄 영역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이 이제는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앞서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아동을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아동이 혼자서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아주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라든가 아이 친구 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이제 여성 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해서 사업 간의 연계라든가 그런 연결 지점을 빠르게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한 부분은 굉장히 우수 사례로 평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 도시에서도 특히 돌봄 영역에서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적절하게 연계한 그런 정책의 그 연결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조금 관심 가졌던 것은 입원 아동 보호사라고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 입원 아동 보호사의 양성 과정을 아이 친구 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자격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 입원 아동 보호사에 지금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참여하시고 있는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입원 아동 보호사가 우리가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일자리로 우리가 얘기가 된다면 여성들의 그런 저임금, 불안정한 그런 또 하나의 일자리로 이것이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주장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역의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다 이제 좀 총괄해서 돌봄의 어떤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특히 인적 자원에서 여성이 또다시 이 돌봄 영역에 우선적으로 호출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여성이 또 이제 새로운 돌봄과 관련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또다시 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호출되고 그렇다면 이 돌봄의 여성화의 그 수레바퀴에서 여성은 또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또 힘을 또다시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급격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 돌봄에서 여성을 과감히 삭제하고 돌봄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급진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런 방안이 좀 연구자의 입에서라도 이렇게 좀 논의되어야만이 돌봄의 민주화라든가 돌봄의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인께서 성재 연구인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돌봄의 문제가 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적 자원으로 돌봄의 인적 자원으로서 여성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입원 아동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제 좀 덧붙여서 저를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일까? 좀 이제부터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돌봄 책임에 대한 어떤 양성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저희들 이제 주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19라는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이 아동들이 긴급 돌봄은 하지만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방치되지 않고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이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셨는데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입원 아동들이 있을 때 그 아동들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니까 이런 아동들에 대한 돌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이미 그 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다함께 돌봄센터를 경북형으로 해서 마을 돌봄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원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입원돼 있는 아이들의 돌봄들을 하기 위해서 병원 내에 이렇게 마을 돌봄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들에 맞춰서 입원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사례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입원 아동들의 돌봄이나 교육의 어떤 격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대한 세 가지를 제안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어떤 정책들을 이루어져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목 자체가 사실 지역 기반에 맞추면 아동 돌봄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지자체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부와 함께 연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좀 잠재돼 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이제 격일제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자율권을 약간 학교에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다 동일하게 학교를 격일이나 아니면 이틀이나 하루 이렇게 걸러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돌봄의 문제가 특히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모바일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부 다 학교를 다 나가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이런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를 다 나가고 그다음에 고학년 아이들은 격일제로 나가거나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그에서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만 잘한다기보다도 이 기관들하고 교육부하고도 잘 연계를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선 사례 관련된 부분은 또다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토론을 들으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요. 두 번째 그 발표에 대해서 대구 여성가족재단 이경수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정책개발실장이신 김정란 선생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발제자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처음 했던 박태순 박사님의 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선 토론을 시작한다면 돌봄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이 돌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많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름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파김치와 엄마와 코로나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유사하게 영향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파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먹는 김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친 상태에 있는 엄마를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대응하는 하나의 의미의 단어로서 나타난 것인데 그만큼 가정 내에서의 가사 노동과 돌봄의 노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여성에게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렇게 역행해버린 이 돌봄 노동에 여성이 책임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를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대구나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관련된 돌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돌봄의 문제,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대교이 매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자들, 정책 위반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좀 더 정말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수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일을 못했는데 우선 대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봤다는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이 연구 작업 이후에 대구의 여러 가지 정책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본다면 거의 광주의 상황과 흡사한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 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실제 2020년 상반기 그 고용 실태 조사에서 워킹맘들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5.5% 거의 6% 정도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는 아마 누구든지 보셨을 겁니다. 네, 여기 이 조사 내용에서도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것들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직이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태반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그 일자리들을 성실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연구 결과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대구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고민이라도 나와 있으면 훨씬 광주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면상으로 제시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이따 사후에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가사노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가족관계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올 초반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사실 흡사하면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명에 가까운 숫자들에 대한 조사를 짧은 시간에 마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영역별로 잘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향후에 대구 정책에 그리고 대구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광주에서 여성가족 정책 포럼에서 어떤 토론자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회 삼아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기대응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여성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주고 가셨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아마 지역적으로 모든 여성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런 좀
비주류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과 함께 성찰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서 잠깐 읽었어요, 저도. 인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여성들이 훨씬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 의상들만 해도 남성들의 전통 의상은 움직이기가 쉽지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다 입고 벗기가 불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진을 피해 가려고 움직임을 하는데 여성들이 옷차림으로 인해 여성들은 뛰어갈 수도 없고 빠른 보폭으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훨씬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취약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능력들도 훨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 노인, 여성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훨씬 불안해하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성의지적 가능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토론자들 세 분께서 일단 토론 발표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발표를 하신 박태준 연구위원하고 이경수 연구위원께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내용을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남 선생님께서는 일단 대구시 그 결과 아주 좋은 그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대구시에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도의 사례를 들으셨지만 저희들도 그 사회적인 그 취약계층의 그 분들이 지금 이번에 연구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에만 초점을 두고 이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지금 그 김정남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빈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의 어떤 이 데이터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아이들이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초등학교도 다 합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밴드에다가 선생님이 그날 하루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올리셔서 아이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내용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학생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인의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노트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서 왜 밴드를 통해서만 하시느냐라고 그 학교에 물어보니 그 학생들이 그 개인적인 어떤 노트북이나 그런 컴퓨터 환경을 설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교육의 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 코로나를 겪었던 이 아이들의 교육의 방식에 따라서 학교의 그 교육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의 격차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여기 나오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별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취약계층 이런 것들도 조금 포함을 시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그 아쉬운 마음들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연구원의 두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마지막으로 두 주제에 관련해서 두 분의 발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곤수 갈등치료연구소의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하게 된 이곤수입니다. 자장 선생님께서 소장이라고 잘못 소개하셨는데 소장은 아니고요. 예, 이게 또 온라인상에 남아 있으니까 예, 정확하게
그냥 연구원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발제하신 그 박태선 선생님의 그 발표문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토론하신 내용에서 상당 부분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돌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일상적인 돌봄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일상적인 상황, 뭐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돌봄 체계가 작동하지 못할 때 요구되는 그런 긴급 돌봄 체계, 다른 말로 뭐 위기 대응적 돌봄 체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면 오늘날 이제 정보화 시대에 덧붙여서 온라인 이런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체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발제와도 관련해서 기본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알다시피 일상적 돌봄 체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심각하게 붕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공적인 돌봄들이 사적인 돌봄으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정으로 그냥 환원시켜 버리게 되고, 그 가정 내의 돌봄은 또 여성이 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속에서 이제 늘어나는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의 문제, 또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아동학대의 문제 같은 또 부수적인 문제들도 드러났고요. 다음 두 번째 차원에서 위기 대응적 돌봄 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상정해 놓았던 그런 대응 방안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긴급 돌봄 체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상으로 굉장히 넓고 강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이게 기본적인 돌봄 체계가 이렇게 붕괴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온라인 지원 체계의 부분들은 기존의 온라인 지원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혹은 긴급 돌봄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했다라면 코로나19에서의 지원 체계는 단순히 이런 지원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온라인 돌봄 체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돌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질문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기본적인 돌봄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무너지고 또 그래서 이런 그 돌봄의 어떤 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왜 마찬가지로 왜 위기 대응적 돌봄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탐색하고 여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세 번째, 온라인 지원 체계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아동 돌봄 체계를 재설계하고 보완해가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들이 또 다음에 발생한다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돌봄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우리가 제도 설계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기치 못한 비상위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기존의 이런 공적 시설을 통한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돌봄의 양상이 가정 내 돌봄, 그 가정 내 돌봄도 기존에 이제 가족에 의한 돌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확대 가족에 의한 돌봄, 다시 말하면 따로 살고 있던 조부부나 혹은 또 외가 쪽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돌봐주는 이런 것들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돌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에서 나왔던 것 같은 어떤 이 커뮤니티의 돌봄, 이런 형태로 적절히 대응해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각지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방치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할머니가 이제 애 안 돌보던 할머니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를 돌보게 된다면 이런 돌봄을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이제 긴급 돌봄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아직 광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고 고려되어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논의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돌봄의 그 지원 메커니즘이 온라인 돌봄으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광주 사례에서 나왔던 통합 돌봄 정보 플랫폼 아이친구 1279 같은 경우가 이런 적절한 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정보 돌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새로운 돌봄의 부담을 안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돌봄 노동을 혹은 이 돌봄을 좀 더 잘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조금 더 향상되고 구축되어서 나간다면 좀 더 이 돌봄의 문제에 해결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 제 토론은 이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한 팬데믹에 어떻게 돌봄이 대응을 했느냐를 광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우리 체계, 그리고 긴급 돌봄 체계, 그다음에 온라인 돌봄 체계, 이렇게 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새로 검토를 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경숙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고 나왔던 것들처럼 발빠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걸 얻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시의성을 따지다 보니까 원인 분석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분석에 있어서 성의 차이, 성별에만 포커싱을 둠으로써 다른 걸 놓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장 선생님의 지적도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이 발표와 관련해서 좀 한번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슬라이드 5번째 슬라이드에서 부정적인 변화하에서 대부분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40대 여성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석을 해봐도 왜 이렇게 높을까? 쭉 나왔지만 결국은 30, 40대가 돌봄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세대이다 보니 여기에 따른 정각, 돌봄, 양육, 보육에 대한 부담 정각 때문에 삶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그러니까 세대 간 차이 격차를 한번 보시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최저 70.5%에서 87%의 범위 안에 있고요. 남성은 68.4에서 76.6%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의 부정적 응답의 평균값의 범위보다 여성들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 세대 내에서 여성들 세대 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남성들보다 왜 여성들은 이런 인식의 차이가 더 클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좀 단순히 성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다른 요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슬라이드 6번째 있는 거 보면 이 심각성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여성의 경우에는 보면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를 한번 보면요. 여성들은 개인적 활동과 심리적 상태가 1순위, 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이게 이제 1, 2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9번째 슬라이드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 보면 이 아까 그러니까 화가 난다에 있어서
여성 20대, 남성 20, 30대가 가장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이건 성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세대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에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 감수성이 조금 더 나죠. 이런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는 이런 20, 30대들이 이런 불감증에 대한 화가 난다는 응답을 더 높게 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젠더 연구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또 의미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모든 설명에 있어서 이런 젠더가 마법의 총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교차성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젠더 이외의 다른 세대, 연령, 뭐 계급이나 소득 혹은 지역, 가족의 형태 이런 다양한 설명 변수들이 있고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이 젠더가 실제로 설명되지 못하는 허위 변수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들. 그래서 통계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왜 그런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통계치에 대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젠더에만 포커싱을 두게 되면 젠더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 내의 차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여성 가족 정책을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접근성에 있어서 어떤 유의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통계적인 수치가 보여줄 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저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통계적 의미 없는 차이를 갖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혹은 연령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갖고 있는 아까 시의성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걸 깊이 있게 다 분석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 조사했던 시점보다 지금 현재 시점은 또 상당 부분 또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패널 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 패널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에 뭐 가능하면 재단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본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구자가 의도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성가족 정책의 정책적인 자료로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수 연구원님의 그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게 코로나라는 것은
이게 전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 단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없어 왔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돌봄의 체계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크게 기존 돌봄 체계, 그다음에 위기 대응적 체계, 그다음에 온라인 지원 체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분 중에서 이제 우리 이경수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젠더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연구들까지 종단적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의 방식들 교육의 격차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고 지금 여기 이제 패널 조사 관련된 것도 좀 누적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어 왔는지 이런 종단적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토론은 이 세 분의 토론을 마쳤고요. 이 각각의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박태순 연구위원님 계세요? 연구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너무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돼 있어서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방향만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청년을 돌봄 안에 광주광역시 돌봄 정책 안에 이제 넣었던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시작점은 보통 임신 출산 때부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청년이 행복하고 애양심을 갖고 지역에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에 청년 출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러한 토대에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정책에 대한 지원 방향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책 방안 중에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속된 이야기지만 지방자치의 돌봄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토대로 하되 이것만으로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없어서 돌봄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돌봄 지원 정책 아래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을 말한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사례로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건 일부 사례고 어쨌든 그런 광주형의 특화된 돌봄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편적 지원 안에 이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체계 안에 넣어서 이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거를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제 임신, 출산, 청년, 뭐 아동, 청소년까지 전체적인 틀 안에 체계 안에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 돌봄 정책이 아니고요.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 이제 한 자치구에서 시작했었는데 작년부터 광주광역시 전체 아동에 대해 확대된 사업이에요. 코로나19로 이 사업이 위축된,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우리 보호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 출입하는 게 제한이 돼 있어서
사업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에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부모님들한테 그 돌봄 박스를 제작해서 놀잇감이랑 뭐 돌봄 책자랑 그런 걸 해서 500가구 이상의 그런 가정에 저희가 이제 선물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채용 조건을 물어보셨는데 성별 제한은 없는데 여기도 여성이 100% 지금 서비스 보호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위탁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 이수 양성 교육 과정을 거치고 보수 교육이랑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정식 근로자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콘텐츠 제작보다는 이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EBS에 의존해서 동영상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수준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이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사의 어느 정도 개인차가 반영이 되는데 전혀 개인차가 반영이 안 돼서 흥미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웹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좀 인기를 끌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웹을 기반으로 하되 프로젝트 수업처럼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신화마을 이제 우수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제 여성이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성평등 돌봄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모든 마을에서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노력하자는 공동체 정신에서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돌봄을 꼭 여성에 한정돼서 하려고 하는 우수 사례로 보시기보다는 여성이 주도를 하되 성평등 돌봄 가치와 그런 사회적 돌봄에 대한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강조하시고 활동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답변 잘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그 가장 우수 사례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돌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를 가고 있는데 특히 그 서울시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돌봄 교실을 이제 지자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지자체가 이미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교사들을 그 키워냈어요. 마을 교사들의 역량들을 키워내서 그들이 그쪽에 아이들이 어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마을 교사가 있어서 본인들이 같이 공방도 배우기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마을 교사들을 이렇게 30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그 역량과 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13년부터 여성 친화마을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거기서 역량들이 강화됐던 여성의 역량이든 주민들의 역량들이 강화가 돼서 거기서 공동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대구시 교육 나눔 사업이라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지자체 사업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또는 아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차원에 있는 자원들이 주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모아놓고 실제 공적 돌봄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일시적이나 긴급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 마을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육 나눔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돌봄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역량들이 많이 강화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말씀하셨던 긴급 돌봄은 사실은 공적 돌봄을 하는 기관에서도 당연히 긴급 돌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발맞춰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역량을 많이 강화가 되어 왔던 그런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에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말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 돌봄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경수 선생님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네, 토론자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당시 연구를 할 때 그 결과 분석을 하면서 혹시나 이걸 해야 되는데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니나 다를까 꼭 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피해갔나 싶었는데 오늘은 전혀 못 피해갈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실제 그 5월에 이 연구를 시작 계획을 하면서 당시 상황이 정말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그러니까 태풍이 눈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 대구가. 그래서 당시에 이런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는 게 어쩌면 좀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시다시피 이 젠더 연구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좋은 평을 받는 연구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정말 다 정신이 없는데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이 사회가 정말 엄청난 혼란 속에 우왕좌왕하는 시기에 여성들의 영향이 중요하냐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한다는 게 참 모험이었습니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재단이 어쨌든 여성 정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어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드러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목적 하에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치만 드러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그쳤는데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시간만 있었다면은 그런 분석에 있어서도 아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조사는 변인에 넣었지만은 분석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교차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내년도에 똑같은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촘촘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잘 하셨고요. 혹시 토론하셨던 분들 중에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 광주에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돌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근에 대구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요자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 공백 기간이 어디냐면 5시부터 7시까지더라고요. 부모들이 공적 돌봄이 초등학교에서 돌봄해 주는 걸 가장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5시부터 문을 닫으니까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7시까지 한 5시부터 7시까지예요. 이게 미국의 데이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4시부터 거기도 6시까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혼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또 하나 돌보면 일시적인 돌봄이 시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틈새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연구해서 뭐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광주에도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서울시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보육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서울시에 이제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육반장을 하시는데 오셔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이사를 누가 오면 그 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만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 이제 착안을 해서 뭐냐면 그 지역에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마을 내에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에 한 2시간 정도를 마을의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으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좀 키워서 그분들이 2시간 동안에 이 틈새 돌봄을 좀 해주는 그런 돌봄 반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연구에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 그런 것처럼 아마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공적 돌봄이 해주지 못하는 일시적, 그다음에 주말의 돌봄, 그다음에 틈새 돌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을의 주민들과 지역에 기반으로 해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위기 상황들이 올 때도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돌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방치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연구원님들, 박태순 연구원님 그리고 이경숙 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김정란, 성지혜, 이곤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